네, 8월 23일 멤버십 라이브 파트 2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상황은 여전히 참 별로입니다. 특히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도 일단 거시경제 환경 전반이 지금 리스크 요인들이 워낙 여기저기 곳곳에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비트코인이 힘을 받아준다라는 게 조금 어색하게 느껴질 수도 있고, 특히 마땅히 시세를 확 끌어올릴 만한 지금 모멘텀, 이 반등 모멘텀이 잘 눈에 띄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잭슨홀 스피치, 파월 의장의 스피치 멘트 결과, 그리고 엔비디아가 만약에 시장의 기대만큼 호실적을 확인해 준다라고 한다면 AI 관련주들, 또 이어서 기술주들, 그리고 기술주와 동조화 모습을 그래도 조금은 예전 같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동조화 양상을 보여주고 있는 비트코인에까지 어느 정도는 영향을 잘 미칠 수도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들 기대 포인트로 가질 수는 있는데, 이것도 일단 안 좋은 방향으로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특히 제롬 파월 의장의 멘트는 오히려 시장의 예상보다 훨씬 더 나쁘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작년에 그랬던 것처럼. 물론 그 정도까지는 아니겠지만 고강도 금리 인상의 결과물인 고금리 상황이 장기화될 필요성이 있다라는 점에 방점이 찍히면 아마 시장은 또 한 번 하방 압력을 받게 될 겁니다. 그렇다면 비트코인이 어느 시점에 반등을 해줄 것인가 라는 걸 봤을 때, 이게 지금 캡틴 5기 공유한 일간 차트거든요. 여기가 지금 25,000달러 레벨이에요. 그래서 25,000달러 지지를 견고하게 오랜 시간 동안, 그러니까 작년부터 잘 받아주고 있다라는 거는 굉장히 긍정적인 부분이야. 그래서 여기서 지지받고 이제 나아가주면 되는 거야, 이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가 지금 깨지면 여기까지 열려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가 지금 2만 달러 부근이에요. 그래서 여기가 만약 25,000달러 지지가 어려우면 훅 빠질 수 있다라는 얘기를 지금 캡틴 5기 하고 있는 겁니다. 크립토 타이탄 같은 경우에는 25,000달러에서 32,000달러 큰 박스권 범위 안에서 지금 비트코인이 고전을 하고 있는 건데, 이 최종 저항선을 돌파하고 나면 큰 움직임이 이제 나올 거야,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최종 저항선은 어디냐? 지금 여기 34,000달러에서 36,000달러 구간, 여기를 뚫어주면 큰 랠리가 나와줄 거야, 뭐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뭐 이렇게 벌어지는 게 우리로서는 굉장히 긍정적인 부분이라고 생각해 볼 수는 있는데, 문제는 반대로 빠질 경우에, 여기서 빠질 경우에는 좀 상당히 피곤한 상황을 우리가 느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과거의 2019년 상황에서 비교를 한 거거든요. 옛날에 그랬던 것처럼 반등해주고 뚫고 급등 랠리, 반등해주고 뚫고 급등 랠리, 지금 딱 요 와중에 여기 있는 거야. 그러니까 조금 더 빠질 수는 있는데 뚫고 올라갈 거야, 반감기 국면에 맞춰서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지금 딱 반감기 시점이고, 여기서 더 나아가 줄 가능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숫자가 좀 큽니다. 뭐 20만 달러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이렇게 되면 좋겠지만 이게 좀 간단치는 않을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을, 또 알리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그래서 실현 가격의 지지선이 25,400달러이기 때문에 여기가 깨지면은 추가 하락 가능하다. 그래서 22,600달러 이후에 25,500달러까지 하락 가능성이 있다, 뭐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코인데스크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지금 RSI 상황이 역대급이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14일 RSI 상황을 보니까 이게 30 아래로 빠졌거든. 이거는 지금 2020년 팬데믹, 3월 달에 팬데믹 이후에 시장 붕괴된 이후 지금 최저 수준이야. 그러니까 RSI가 엄청 빠진 거예요. 그래서 트위터, X 플랫폼에서 활동하고 있는 비트코인 강세론자들은 RSI 상황이 거의 최악이기 때문에, 2020년 3월 이후 최악의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반대급부로 반등할 가능성 충분히 있다. 그러니까 지금이 저가 매수 가능성을 염두에 둘 그럴 구간이야. 지금은 매직 구간인 거지,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좀 조심히 드라이하게 좀 해석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경험이 부족한 트레이더들이 과매도 상황을 강세 전환 임박 신호로 간주를 하는데, 사실 RSI는 가격이 너무 빨리 하락했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지, 이것만 놓고 봤을 때 이제 곧 강세로 전환된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1차적으로 가격이 너무 빨리 하락했기 때문에 RSI가 지금 역대급 상황을 보여주는 거지, 이게 지금 강세 전환으로 이어져서 한 발 더 나아가서 해석을 하면 안 돼. 그거 위험할 수 있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RSI가 지금 많이 빠졌잖아요. 많이 빠진 상황이기 때문에 과거처럼
빠졌고 급등 랠리가 올 거다. 이렇게 지금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게 아닐 수 있다. 좀 더 빠질 수 있다. 왜냐면 지금 여기 지지 라인이 붕괴됐거든. 예, 요런 지금 차원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가 매수를 지금 조금씩 분할로 하고 계신 분들이 뭐 저 포함해서 많이 계신데 조금 그 시점 갭을 조금 더 두고 상황을 봐가면서 이 분할 매수에 나서시는 게 조금 더 낫지 않을까. 지금 저도 그러고 있어요. 일단은 홀딩하고 조금 더 상황을 보고, 개인적으로는 만약에 파월 의장 스피치 내용이 조금 안 좋게 나와주면 비트코인이 한 번 더 빠질 가능성이 아주 많이 높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조금 보수적으로 바라보면서 최악의 경우에 2만 달러 한번 터치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걸 염두에 두고 분할 매수를 하더라도, 분할 매수 안 할 거면 홀딩 포지션 잘 지키시든가, 아무튼 뭐 개인적으로 상황이 다 다르니까. 그래서 지금 분할 매수에 나서더라도 저가 매수를 노리더라도 조금 보수적으로 바라보면서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성이 있어 보인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저 역시 그런 스탠스를 가지고 지금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며칠 동안 논란이 됐던 게 이거였죠. 비트코인 신규 고래가 등장을 했습니다. 3위 고래라고 해요. 이 5월부터 30억 달러 규모로 매집을 했는데 이게 주인공이 블랙록이지 라고 루머가 퍼진 거예요. 그럼 말은 되거든요. 사실 어떤 내러티브를 만드는 입장에서는 이게 사실 제일 설득력이 있죠. 봐라, 비트코인 봐봐, 블랙록 지금 엄청 사재기하고 있잖아. 뭐 이렇게 이제 내러티브가 아주 강력하게 형성이 되는 건데, 그러면서 블랙록이라는 걸 입증할 만한 증거가 없는데, 그렇다 보니까 뭐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제미니, 로빈후드 이런 여러 기관들이 거론이 됐습니다. 그런데 외신 우블록체인이 아까 정리한 걸 보니까 제미니 주소로 보인다라고 찍었더라고요. 그래서 뭐 누구 주소인지 모르겠지만 뭐 제미니 주소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지금 뭐 보도도 나오고 있고, 적어도 이제 블랙록이다라고 단정 지을 건 없다. 예, 그래서 뭐 제미니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고 뭐 그렇다. 뭐 요 정도 그냥 상황으로만 보시면 되는데, 요런 고래 지갑이 등장을 했다. 뭐 이 정도 의미 포인트죠. 고래들은 아직까지 저렇게까지 계속 매집을 하고 있다라는 거니까. 특히 블랙록이 좀 아닐 거라는 점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많이 했었어요. 특히 이번에 인컴샤크가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블랙록이 만약에 매수를 했다라면 이미 몇 년 전부터 매수를 시작했을 거고, 그 가격대는 아마도 16,000달러에서 2만 달러 구간에서 적극적으로 매수를 했을 거야. 그래서 블랙록이 우리와 같은 평단가에서 매수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안 돼. 블랙록은 이미 매수했을 거야. 이런 얘기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좀 말이 되거든요. 왜냐하면 작년 여름에 그 블랙록이 비트코인 기관들 대상으로 매매 거래 지원하겠다라고 그때 코인베이스랑 막 파트너십 발표하고 이랬었잖아요. 그때 적잖은 분석가들이 얘기했던 게 뭐냐면, 그때 비트코인 가격이 3만 달러 수준이었거든요. 비트코인 가격이 한 번 더 폭락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왜냐하면 블랙록이 들어온다라는 거는, 블랙록은 이 가격에 비트코인 안 살 거거든. 더 낮은 저가에서 집중적으로 이미 매수를 했거나 아니면 더 낮은 저가에서 매수를 하려고 할 거야. 여기서 갑자기 펌핑이 나오진 않을 거야. 왜냐하면 블랙록은 3만 달러를 적정 가격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거야. 뭐 그때 막 채굴 단가 기준으로도 근거가 나오고 막 이랬었거든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한 서너 달 뒤에 이제 FTX가 벌어지면서 비트코인이 16,000달러를 찍었었죠. 그래서 아마도 이제 이 인컴샤크 같은 사람들이 바라보기에는 16,000달러에서 2만 달러 구간, 그러니까 올해 초 이전에 이미 연말 연시에 다 매집이 끝났지, 3만 달러에 우리처럼 지금 구매하지는 않을걸? 그렇게 봐야 돼 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개인적으로는 동의하는 부분입니다. 지금 브릭스 정상회담이 이제 남아공 요하네스버그에서 개막을 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의미 포인트들이 많죠. 뭐 탈달러 이슈부터 G7 진영과의 어떤 대립각이 어느 정도로 예리하게 좀 나와줄 것이냐, 뭐 여러 가지 관전 포인트들이 있는데, 크립토커런시 투자자들로서 우리가 바라보기에는 브릭스 공용통화와 관련해서 얼마나 진전된 이야기들이 나올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 또 관심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브릭스의 외연 확장. 지금 브릭스에 가입을 원하는 나라들이 많잖아요. 대표적으로 이제 사우디, 그리고 아랍에미리트, 이런 메나 지역에 있는 중동 북아프리카 국가들, 상당히 여러 국가들이 지금 대기를 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브릭스 기존 정상 멤버 5들이 어떤 이야기들을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이 또 관전 포인트죠. 그런데 이번에 개막하자마자 시진핑 주석의 연설이 갑자기 취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브릭스 내부적으로 잡음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나와요. 그러면 어떤 잡음이냐라는 거를 추정을 해봤을 때,
중국과 러시아는 지금 브릭스의 외연 확대를 노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G7과 싸워야 되는 정도의 새로운 경제 패권, 경제 구역을 만들려고 하는 거니까 외연이 확대돼야 한다 이런 입장인데, 브라질 같은 경우에는 G7이나 G20의 대항마가 돼서는 안 된다. 우리끼리의 경제 권역을 정교하게 만들어 가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한번 이번에 개막하자마자 충돌을 하면서 시진핑이 빡쳐가지고 연설 취소한 거야, 뭐 이런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겁니다. 뭐가 진실인지 모르겠지만 브릭스의 외연 확장과 관행해서 내부적으로는 이견도 나오고 있다. 뭐 이런 것들은 체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중동 북아프리카 메나 지역 8개 나라가 브릭스 가입을 희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이게 왜 중요하냐면 브릭스의 어떤 리플 커넥션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다시 말해서 쉽게 말하면 브릭스 공용 통화가 등장한다라는 거는 블록체인 기반이 될 가능성이 높고, 브릭스 공용 화폐, 그 어떤 존재가 등장을 할 거잖아요. 그것과 브릭스 회원국들의 각국의 피아트 머니가 이제 CBDC 형태로 존재를 할 거란 말입니다. 그럼 그 CBDC, 각국의 CBDC와 브릭스 공용 통화가 교환이 돼야 될 거잖아요. 그럼 어떤 브릿지 커런시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어쩌면 XRP가 되지 않을까?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죠. 그런데 지금 선에서만 얘기를 하면 그건 희망회로입니다. 말이 안 되죠. 그냥 희망회로 돌리는 거지. 그런데 지금 중동과 북아프리카 지역에서 진행되고 있는 어떤 리플을 중심으로 한 이 여러 국가들의 혁신 상황을 바라보고 있으면 리플 레저와 다 연계가 돼 있다 보니까 어쩌다 보니 브릭스 커런시를 이 브릿지 커런시 역할을 해줄 그런 역할을 XRP가 해주는 건 아니야?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중동 아랍 지역에서 리플의 파트너 기업들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 이런 것들이 하나의 사례라고 볼 수 있고, 이거는 아랍 통화 기금이거든요. 아랍 머니터리 펀드에서 이번에 CBDC가 아닌 일반 디지털 페이먼트와 관련했을 때 현대화된 어떤 사례들을 이야기하면서 딱 XRP를 꼽고 있어요. 아랍 통화 기금, 아랍 머니터리 펀드에서. 이거 되게 의미가 있죠. 근데 파키스탄 중앙은행이 지난해 발표한 금융 안정성 보고서 내용 중에서 이게 또 재밌는 내용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암호화폐에 대해서 조금 어두운 전망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 국경 간 송금 결제 그 사례로 리플, XRP를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결제 규모에 비해서 리플 XRP가 작은 규모이긴 한데 지금 고무적인 성과를 내고 있다. 그러니까 리플 XRP를 활용하면 국경 간 송금과 관련해서는 손쉽게 혁신을 불러일으킬 수 있어. 우리도 파키스탄 이런 후진국에서도 할 수 있어, 하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게 XRP라는 거죠. 또 이번에 지금 브릭스 경제 저널에서 논문 하나 낸 게 관심사인데, 이게 사실 논문 전체는 제가 못 찾았어요. 못 봤는데 지금 이 부분 돌고 있는 것들을 보면 디지털 결제를 위한 최고의 자산으로서 XRP를 제시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 어떤 이런 상황들, 전반적인 상황들을 놓고 보면 브릭스 진영과 특정, 예를 들어서 중국과 러시아가 XRP를 채택한다, 요런 거 말고 브릭스 공용통화가 나왔을 때 브릭스에 가입해 있는 회원국들이 XRP를 브릿지 커런시로 활용하면서 브릭스 통화와 이 자국의 피아트 머니 CBDC를 교환하는 작업이 이루어질 수 있다. 그러니까 그 중간에 XRP로 그 과정이 진행될 수 있다. 요거는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거죠. 중국 정부가 리플을 채택하진 않을 것 같아요. 중국 정부가 미국 기업을 죄송합니다. 중국 정부가 미국 기업을 굳이 이런 브릭스 통화 혁신과 관련해서 이야기를 하진 않을 것 같은데, 어쨌든 중동, 북아프리카, 아랍 지역에서의 파트너십이 워낙 지금 확장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조금 긍정적으로 희망회로를 돌려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지금 XRP 시세가 좀 엉망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래들은 이번 하락장에서 지속적으로 축적을 하고 있다. 이 1000만 개에서 10억 개 가지고 있는 고래 주소가 지금 221개래요. 161억 3천만 달러. 161억 3천만 XRP. 그게 87억 달러 규모. 그래서 XRP 시총의 지금 30% 수준으로 고래들이, 이 어마어마한 고래 물량들이 지금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는 덤핑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 시세를 조금 더 끌어올린 뒤에 나오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노리고 있는 고래 세력들이 있다. 이게 지금 센티멘트 데이터를 통해서 확인이 되고 있는 거고,
이 센티멘트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락 속에서도 지금 XRP 축적을 고래들이 이어가고 있는 이유는 다가오는 강세장에 대한 기대감 때문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소송 결과가 또 향후에 가격 흐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이 되는데, 다시 말하면 이제 긍정적으로 예를 들어서 중간 항소가 까이고 배심원 재판으로 이어지는, 자연스럽게 이렇게 이어지는 그런 상황이 되면 그것도 XRP 시세를 한번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그건 아마 9월 초 빠르면 늦어도 9월 중순쯤에는 법원의 어떤 판단이 나올 것으로 지금 생각해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요즘에 린다 존스 아줌마가 재밌는 얘기들을 많이 해요. 최근에는 XRP, 알고랜드, 스텔라 루멘, XDC 이렇게 4가지 코인을 이야기하면서 지금 매수하지 않으면 눈물 펑펑 쏟으면서 후회할 코인, 뭐 이렇게 얘기도 했거든요. 그러면서 이번에 지금 XRP를 매도하는 거는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의 초창기 주식을 매도하는 것과 비슷하다. 그러니까 기성 빅테크들의 어떤 초기 모습을 지금 블록체인 기업으로서 리플의 초기, 그런데 애플과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의 혁신만큼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리플,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디지털 자산 시대 초창기 시대에 있다. 이런 점들은 조금 다른 분들도 체크를 할 만한 가치가 있는 멘트가 아닌가 싶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뭐 시세가 워낙 어지럽기도 하고 소송 리스크가 절반의 승리를 가져왔는데 SAC가 계속 딴지를 걸면서 하다하다 무슨 되도 않게 중간 항소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저는 개인적으로는 아날리스트 토레스 판사가 이걸 꼭 기각을 했으면 좋겠다, 기각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바라보고는 있는데, 또 뭐 미국 법원의 어떤 판단이라는 게 정치적이고 정무적인 판단도 가능하기 때문에 이건 조금 어떤 결과로 나올지는 봐야겠지만, 어쨌든 뭐 그냥 홀더 입장에서가 아니라 객관적으로 봐도 이걸 굳이 지금 중간 항소를 진행할 이유가 아날리스트 토레스 판사 입장에서는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중간 항소를 승인할 거 상황을 염두에 뒀으면 굳이 그 전에 배심원 판결을 내년 2분기에 진행하겠다, 뭐 이렇게까지 명령을 했을까, 좀 약간 생각이 드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시세는 조금 어질어질하지만 이런 상황들에 대해서는 좀 염두에 두시면서 시장을 바라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